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 내 10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러시아군 현지 사령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앞티 알라우디노프 러시아군 군사정치국 부국장 겸 아흐마트 특공대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전황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사이에 병사 350여 명과 13개의 장비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러시아 남서부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일대를 기습 침공한 뒤 일대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오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6개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최소 3개 지역의 변전소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가 64개의 드론과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44개의 드론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군이 한반도 동해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오늘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오션 2024로 명명된 전략사령부 참모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해군 함정들은 이 훈련 중 해상과 공중 표적을 목표로 한 포사격 훈련 외에 동해 중부에 위치한 작전구역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어 전략을 연습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잠수함과 기뢰방어 훈련과 고속수상무인정, 드론 운용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양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잠재력을 결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공격에 상응하는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일본에 배치할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제로 이 미사일 체계의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B-2 스피릿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편대와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동부 소재 엠벌리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110 원정 폭격 비행대 소속 B-2 스피릿 한 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폭격기 태스크포스 작전의 일환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사상 처음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임무 기간 B-2와 F-35A 조종사들은 통합작전과 공중 재급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태평양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110 원정 폭격 비행대를 지휘하는 저스틴 마이어 중령은 B-2 스피릿 조종사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5세대 항공기를 통합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양국 통합작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2는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로 B-52, B-1 계열 전략 폭격기와 함께 미군이 보유한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난민 피난시설을 공습해 직원 6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 내 약 12,000명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학교가 오늘 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6명이 그 희생자 중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최소 14명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극적인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은 이제 멈춰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해당 학교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개전 이래 5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으로 인한 유엔 직원들의 사망은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0여일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수출용 모델을 시험 발사한 데 무게를 두면서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 측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2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70여일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수출용 모델을 시험 발사한 데 무게를 두면서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설명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2일 아침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평양에서 동쪽 360킬로미터 거리엔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알섬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오전 7시 10분께부터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쏘았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서너 발 정도로 알려졌는데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그리고 여러 발이 동시 다발된 점 등을 고려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미사일 말고도 쓰레기 풍선 살포 시도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11일 밤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개를 띄운 것을 식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움직였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풍향이 맞지 않아 거의 한국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풍선 부양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연속 풍선을 날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최근 전방 지역에서 한국 쪽을 향해 소음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서로 확성기 방송을 같이 할 때 한국 측 메시지를 청취하지 못하게 북한이 방해하는 대응 방송은 있었다며 소음 공격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인데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1차적으로 러시아와 군사 교류에 있어 러시아에 수출할 모델에 대해 실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될 수 있고 2차적으로 한국에 대해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은 11일 밤 기존과 다르게 소량을 부양했고 이것이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쓰레기 풍선은 풍향이 맞지 않는데도 어제 무리해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것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애민주의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수해 등으로 북한 위기설이 제기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든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북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수해, 그다음에 김정은 리더십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건재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무기 수요에 맞춘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신형 미사일을 계속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큰 거는 빨리 러시아에다가 더 많은 무기를 팔아야지 돈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특히 그 정권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러시아에다가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게 매개가 무기 탄약이잖아요. 이번 발사가 중국과 러시아가 1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한 연합훈련 오션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북한이 자체적으로 중러 훈련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는 중국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밝히고 다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자체적인 대미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와 소음 방송 등을 지속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심리전도 한층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분석과 대응책이 나오고 있나요?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수해 관련 보도 등에 불만을 갖고 내부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심리전 도발이 일상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은 풍향이 맞지 않아도 보내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 쪽으로 떨어짐으로써 입는 그 피해 아니라도 날려보내는 그 자체만이라도 상당히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에게도 보여주고.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은 또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한국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음 방송은 한국군이 지난 7월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한 이후 시작됐지만 최근 소음의 강도가 강해져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원인이 북한의 도발인 만큼 북한의 소음 공격에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11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2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경로가 외교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0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가 외교뿐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관여하고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일명 구구절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구구절을 즈음해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는 스팀스 센터 특별연구원은 11일 VOA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은 다소 극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정치적인 용어일 뿐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exponential here is, I think, a political term to kind of explain things in a little bit. 이어 핵무기 생산을 늘리려면 먼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료의 수와 종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 공장의 수와 역량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 측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협정이행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주민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협력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품의 불법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외교와 대화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30년 넘게 IAEA 이사회와 총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 같은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최선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IAEA 이사회에 낸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 특히 탄도미사일 이전 및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 같은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체결된 러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평화적 핵 에너지 협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하겠다는 북한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우려는 IAEA가 밝힌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풍계리 실험시설의 지속적인 준비, 보고된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및 5메가와트 원자로의 지속적인 가동 정황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을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과 부품,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개막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어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제68차 IAEA 총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는 빈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과 EU의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내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보유국주의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내정 간섭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과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과 중국, 이란의 군사적 지원 확대에 대응할 것이라는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6차 인도태평양 고위급 협의와 제7차 고위급 대중국 대화를 잇따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9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상호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은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양성평등, 법치 등 공동의 원칙을 수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상당량의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고 중국 기반 기업들이 제재 회피 및 우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지지해야 한다는 기대를 거듭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평화 제안은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과 그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구금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억류된 모든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과 산이노 사무총장은 별도로 열린 양자회담에서도 여러 국제 안보 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는 북한 등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을 끝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모든 병력과 군사 장비를 철수하며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러 간 협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Free world countries need to cooperate on sanctions and on export controls.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북 캐나다 대사와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최근 BOA에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just very, very important to keep vigilant and continue to 그러면서 be aware 미국과 한국, of 일본 등 인태 지역 국가, 유럽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영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10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o Iran and the DPRK, our message is simple. The world is watching. Your transfer of weapons. 우드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특히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이전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감행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며 민간인의 삶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이란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고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양국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ussia's arms transaction with the DPRK are not only illegal, contravening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여러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빈도와 강도 그리고 표적이 되는 지역 범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침략 전쟁을 하며 이런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제재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냄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is also blatantly viola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procuring ballistic missiles. 야마자키 카즈유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하며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탄도미사일을 조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와 사실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다른 나라의 러시아 지원을 비판하는 건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West is completely enmeshed in the Ukrainian conflict and now is undertaking tremendous efforts in order for the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완전히 휘말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이 어떻게든 유지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는 러시아의 서방 무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한 서방 후원자들의 노골적인 이중잣대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가 선박간 환적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11일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함이 인도태평양 영내 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 임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호주 방위군의 해상 초계기와 함정 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한다면서 아르고스 작전 중에 시드니함과 함정 갑판에 탑재된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영내에서 제재 대상 물품들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하는 저스틴 존스 호주 해군 연합작전 참모는 호주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 국방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 파트너들과 함께 제재 대상 물품들의 환적을 감시 및 억제하기 위해 아르고스 작전에 정기적으로 호주 군 자산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핵화 압박 캠페인의 일환인 이 같은 배치는 국제규칙 기반의 질서에 대한 호주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에 이어 지난달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이 이 같은 감시 활동에 최초로 합류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작전 지원을 위해 해상 초계기를 13회, 해군 함정을 12회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since China and Russia no longer suppor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ussia's veto of the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 같은 헌신은 국제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군과 정권을 지원할 제재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제1한인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북송 제1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명당 1억 원씩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동원해 제1한인 약 9만 3천 명을 입북시킨 후 집과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거짓 선전에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손배소를 냈습니다. 재판은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이 관보 등의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 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과 북한, 중국 등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 CSW가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 악화됐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CSW는 이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장기화한 북경 봉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을 가져왔고 인도주의적 및 인권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한국과 미국의 책, 비디오, 노래 등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주민에게 사형에 이르는 극단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여건이 나빠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6년 4월 단둥 등 북중 국경 지역의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추방됐는데 이에 따라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의 상황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및 회원국, 북한 정부, 중국 정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유엔과 회원국에는 오늘 11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실명을 들어 질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2014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도 UPR에서 실명을 들어 질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북송된 탈북난민 김철옥 씨의 생사 및 소재를 밝히고 가족 및 영사 접근을 허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로를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자에게 망명 및 기타 지속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한 가해자들을 언급할 때 인근 국가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중국을 직접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철옥 씨 등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 북송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자국에는 탈북민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CSW의 엘리에슬리 정책담당관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중국 같은 일부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absolutely no attempt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It has no interest in engaging in a meaningful wa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해실리 담당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증폭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포럼에서 발언하고 정책 결정자, 연구원, 언론인, 인권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이런 협력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 서울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기류 속에서 북한의 구구절 행사가 치러졌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이 어떤 회의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열린 국제회의의 정식 명칭이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입니다. 여기서 사이버란 인터넷 등 가상 공간을 의미하고 또 서밋이라는 것은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21세기의 핵심인 인터넷에서 해킹, 가짜뉴스,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는데요. 주한 해외공간과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연설을 했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가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번 사이버 서밋 회의도 북한을 염두에 둔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인터넷은 제대로 보급이 안 됐지만 컴퓨터 해킹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해킹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몰래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은 거의 매일같이 침투해 한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라자루스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에 침투해 각종 기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도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훔친 암호화폐가 17건에 7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40%를 충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해킹으로 훔친 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니까 기가 막힌데 북한의 해커들은 전부 국가기관 소속 아닌가요? 네, 그것이 북한의 해킹과 다른 나라의 해킹이 다른 점인데요. 다른 나라도 인터넷에서 정보와 돈을 훔치는 해커들이 있지만 대부분 일반 민간인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00% 국가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돈과 정보를 빼내오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국가가 주도하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구구절 행사가 이상 기류 속에서 진행됐다는데 어떤 점이 이상했다는 겁니까? 네, 구구절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북한의 큰 명절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또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치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몇 이례적인 장면이 노출됐는데요. 우선 구구절을 맞아 8일 고위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최선희 외무상, 현송월 부부장 등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간부들, 특히 조영원, 최선희, 현송월 같은 간부들이 빠진 것은 좀 이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어떤 점이 이례적으로 보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원래 구구절에는 열병식은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공화국 창건 76주년 경축 집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9일 저녁 100여 명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려면 많은 인민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김일성 광장이 아닌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연설 내용도 좀 특이했다고요? 네, 한국과 해외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연설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연설의 90%는 경제난 극복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거듭 인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승 곱하기 10 정책을 달성하자고 호소했는데 이는 북한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구구절 행사에 중국이 왕야진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아니라 펑춘타이 대리대사를 참석시킨 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10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펑춘타이 대리대사가 중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인솔하고 전날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경축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왕야진 대사는 왜 행사에 불참했을까요? 분명치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평양에 있었던 건국 76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펑춘다이 대리대사가 참석했는데 왕야진 대사가 이임한 것인가, 왕 대사가 현재 북한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알기로 왕 대사는 국내, 즉 중국 내에서 휴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북한의 중요한 정치 행사를 맞아서 최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사가 평양이 아닌 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잘 납득이 안 되는군요.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핵무장은 남북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격렬한 한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정말로 귀결될 것이란 발언도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제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이번 회의의 새로운 성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과 북러 간 밀착을 포함해 급속히 악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Well, when you look at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group, it's typically bland. It's very hard to discern from the statement itself.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을 보면 대체로 평범합니다. 성명 자체에서 무엇이 새로운지,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서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가 일련의 추세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그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본과의 합의로 이어진 추세 말이죠. 이 추세는 동맹인 한국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제하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두 동맹과 함께 정책에 대한 공동작전이나 공동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추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한 양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 논의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런 첫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에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Well, this may be the first time there was a scenarios-based discussion held within the EDSCG. It certainly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이 시나리오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수십 년간 전개되어 온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사계획에서 고려하고 논의해온 겁니다. 현 상황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권 종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지도부의 조기 제거가 분쟁의 조기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도부가 없으면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출구를 남겨두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분명히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이 거부하는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방어적 동기는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만약 김정은이 이 무기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우리의 억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선언적 언어 요소라고 봅니다.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군의 동맹들을 더 안심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전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도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전문가들 중 이런 생각에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요.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이 방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proponents of it would need to identify what specific measures or what. 가까운 미래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전술핵 재배치 지지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전략 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라 전술 핵무기는 위기 상황 시 어차피 전구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표적으로 삼기 어려운 항공기나 함정, 잠수함에 배치될 겁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요. 미국 전술핵 무기가 한국의 고정 벙커에 배치돼 있으면 북한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날 먼저 쳐식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싶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이란 걸 아니까요. 또 윤석열 정부는 반복해서 미국 전술핵 무기의 재도입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 방안을 제기하거나 추진한다면 외교적 상황이나 동맹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어용 사드 미사일 도입에 반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한국에 공격용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국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이로 인해 중국과 강력한 외교적 위기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지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전술핵이 있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주한미군 고문이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uce hits it right on the head. I sometimes when I hear from advocates of the redeployment of the nuclear weapons to the peninsula.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핵심을 짚었는데요. 저는 가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미국의 취약한 표적이 조기에 타격을 입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반도에 이런 무기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전술적 확전을 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공격 시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있을 확전을 피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은 현재의 무기로도 훨씬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 측면에서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사람들은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전구에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확전할 염두를 내지 못할 텐데요. The nuclear weapons are one part of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which is nuclear weapons, conventional forces, as well as missile defense. 핵무기는 확장 억지력의 일부분입니다. 확장 억지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구성의 일부분이고 역량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결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주한미군 중 누군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다면 이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또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가 미국이나 한국군에 사용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밝혔죠. 그래서 때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몇 개나 필요하다거나 우리 동맹이 필요한 성명이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그것들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하지만 한국은 핵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지지자들은 한국 땅에 핵무기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완전한 안보를 추구하고 동맹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무기를 원할 겁니다. We've all heard that argument, and it's an argument worth having. And while I believe that the discussions so far 우리 모두 그 주장을 들어봤고 제기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게 독자적 핵 역량이 현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과 그것이 왜 모든 이들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핵 보유국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요. 클링더 선임 연구원과 저는 한국이 새롭게 핵 보유국이 될 경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왔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무장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이 그런 역량을 추구하는 도중에 김정은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투자한 핵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에 투자해왔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죠.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과 역량과 결단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이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